어머니, 요즘 누가 환갑잔치 같은 거래요? 같이 사는 며느리가 환갑이라고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물어본 말에 핀잔을 주더니 바로 그날 밤 친정 부모를 위해 5성급 호텔 패밀리룸을 예약했습니다. 그 예약비만 무려 800만 원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돈이 바로 제가 며느리 사업 자금이라며 준 8천만 원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이 되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지났네요. 그 이후로 아들 상우와 며느리 하나 그리고 손녀 예린이와 함께 경기도 의정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환갑이 다가오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설레더라고요. 60년이라는 긴 인생의 마디를 맞이하는 특별한 날이니까요. 그날 오후 거실에서 며느리 하나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혹시 제 환갑을 위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저녁상을 차리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나야, 다음 주가 내 환갑인데 우리 가족끼리라도 작은 식사 자리 하나 해볼까? 그 순간 하나가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더니 눈을 굴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누가 환갑잔치 같은 걸 해요? 완전 시대착오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무슨 돈으로 그런 걸 해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찬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아들 상우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질만 하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밤 10시쯤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하나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나가 핸드폰을 들고 영상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과 통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부모님 한국 오시는 거 맞죠? 이번엔 정말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롯데호텔 시그니엘에 패밀리룸 예약했어요. 제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어요. 롯데호텔 시그니엘이라고요? 그것도 패밀리룸을요? 하나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어요. 3박 4일로 예약했어요. 룸서비스도 매일 주문하고 스파도 받으시게 해드릴게요. 우리 부모님이니까 최고로 모셔야죠. 그 순간 제가 계산해 보니 그런 호텔에 3박 4일이면 최소 800만 원은 들 거예요. 룸서비스와 스파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은 좋게 넘을 거고요. 분명히 30분 전에 저한테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무슨 돈으로 그런 걸 해요? 라고 했던 하나가 지금은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 아빠. 이번에 한국 오시면 백화점 쇼핑도 함께 해요. 명동이랑 강남 다 구경시켜 드릴게요. 제가 요즘 인플루언서 활동하면서 브랜드들이랑 친해져서 VIP 할인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인플루언서 활동이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고작 3,000명 정도였는데 무슨 브랜드와 친하다는 건지. 우리 딸이 정말 성공했구나. 핸드폰 너머로 하나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연하죠. 저 이제 월 수입이 꽤 돼요. 광고 수익도 나오고 협찬도 받고 있어서요. 부모님 모시는 건 제게 맡겨주세요. 월 수입이 꽤 된다고요? 저는 하나가 매달 생활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왔는데 말이에요. 그때 문득 3개월 전 일이 떠올랐어요. 하나가 저한테 와서 울면서 말했던 기억이요. 어머니, 제가 카페 창업을 하고 싶은데 초기 자금이 부족해요. 2천만 원만 투자해 주시면 성공하면 바로 갚아드릴게요. 그때 저는 하나의 간절한 모습에 마음이 아파서 적금을 깨서 돈을 줬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카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그 돈에 대한 이야기도 쏙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있었죠. 유튜브 장비 구입비라며 500만 원, 온라인 마케팅 강의비라며 300만 원. 하나하나 계산해 보니 벌써 3천만 원이 넘게 줬어요. 며느리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가 통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내려놓는데 아들 상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호텔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아? 우리 형편이. 그때 하나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했어. 어머니가 그동안 투자해 주신 덕분에 여유가 생겼거든. 투자해 주신 덕분이라고요? 그리고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랑 어머니는 좀 격이 다르잖아. 우리 부모님은 외국에서 사업하시고 교양도 있으시고 당연히 대우가 달라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격이 다르다고요? 대우가 달라야 한다고요? 하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환갑잔치 같은 건 정말 구식이라고 봐. SNS에 올려도 촌스럽다는 반응만 나올 거야. 근데 우리 부모님 한국 방문은 완전 다르지. 이건 진짜 특별한 이벤트라고. 아들 상우는 하나의 말에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 장인 장모님 모시는 건 당연히 잘해야지. 제 아들이 제 환갑보다 장인 장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하나의 차가운 말투, 그리고 그런 하나를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아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하나가 일찍 일어나서 화장대 앞에 앉더니 핸드폰을 켜고 뭔가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서 라이브를 켜봤어요. 곧 우리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거든요. 그때 핸드폰 화면에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우와, 부모님이 해외에 계세요? 완전 글로벌 패밀리네요. 부럽다, 진짜. 하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이번에 5성급 호텔에서 모시기로 했어요. 효녀 인증하러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알았어요. 하나에게 저는 그냥 뒤에서 돈만 대주는 존재일 뿐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하나가 저한테서 받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를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하나와 처음 만났던 5년 전 일이 말이에요. 아들 상우가 하나를 소개해 줄 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단정하고 예의도 바르더라고요. 명문대를 나왔다고 했고 꿈이 크다면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상우 오빠 잘 돌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괜찮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들도 행복해 보였고 무엇보다 하나가 제게 정중하게 대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도 순조로웠어요. 하나는 항상 어머니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라면서 저를 세워주곤 했죠. 예식장 선택부터 메뉴 구성까지 모든 걸 제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센스가 정말 좋으세요. 역시 믿고 맡겨드리길 잘했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결혼하고 6개월 후였어요. 하나가 처음으로 저한테 돈 이야기를 꺼냈죠. 그날 오후 하나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화면에는 카페 인테리어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상담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나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어요. 그러더니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준비한 카페 사업이 있어요. 홍대 근처에 정말 좋은 자리를 발견했거든요. 월세 300만 원에 보증금 5천만 원인데 인테리어까지 하면 총 1억 정도 들 것 같아요. 1억이라는 금액에 깜짝 놀랐어요. 신혼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상우 오빠 신용도로는 5천만 원이 한계라고 하더라고요. 2천만 원만 더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데 하나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제 평생 꿈이었어요. 제 손으로 만든 공간에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2천만 원만 투자해 주시면 성공하면 바로 갚아드릴게요. 그때 저는 하나의 간절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며느리가 꿈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에서 2천만 원을 꺼내서 줬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성공해서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하나는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매일 홍대에 나가서 유동 인구를 조사하고 경쟁업체도 분석하고 그런데 3개월 후 하나가 풀이 죽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카페 일이 틀어졌어요. 알고 보니 하나가 계약하려던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100만 원 올려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계약 직전의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을 알아봤는데 조건 좋은 곳은 다 너무 비싸고 아무래도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첫 번째 2천만 원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인테리어, 상담비 등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실제로 돌아온 건 500만 원 뿐이었죠. 그로부터 6개월 후 하나가 또 다른 아이템을 들고 왔어요. 이번에는 온라인 쇼핑몰이었죠.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기회예요. 하나가 핸드폰으로 여러 그래프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여성 의류 시장은 연간 30% 이상 성장한다고 해요. 제가 패션에 관심도 많고 안목도 있으니까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초기 자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상품 구매비, 웹사이트 제작비, 초기 마케팅비를 합한 금액이었죠. 저번에 카페가 안 됐던 건 외부 요인 때문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적금을 깨서 1,500만 원을 줬죠. 온라인 쇼핑몰도 3개월 만에 접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마케팅비만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였어요. 그 다음에는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크리에이터 시대라면서 촬영 장비와 편집 프로그램, 스튜디오 임대료로 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는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가 되겠다면서 각종 강의와 자격증 취득비로 500만 원을 더 요청했어요. 매번 하나는 이번에는 다르다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며느리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어서 돈을 내줬죠. 처음에는 정말 미안해하고 고마워했던 하나의 태도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300만 원만 잠깐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잠깐 빌려주세요라고 했던 게
나중에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 좀 더 해주세요. 심지어 어떤 때는 제가 주저하면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어머니, 지금이 기회인데 망설이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5년 동안 하나에게 준 돈을 계산해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카페 창업비 2천만 원, 온라인 쇼핑몰 1,500만 원, 유튜브 장비비 800만 원, 마케팅 강의비 500만 원, 그 외에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들까지 합치면 총 8천만 원이 넘었어요. 8천만 원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준 보험금과 제가 조금씩 모아온 적금을 거의 다 털어서 준 돈이었죠. 그런데 그 많은 돈에 대해서 하나는 이제 거의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하나의 태도가 더욱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제 눈치를 보고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편해진 모습이었어요. 집안일도 거의 안 하고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SNS 올리는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죠. 어머니, 설거지는 나중에 할게요.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라서요. 어머니, 저녁은 시켜 먹어요. 제가 콘텐츠 기획하느라 바빠서요. 그런 하나를 보면서 저는 점점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뭘 했던 건지.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하나가 어젯밤 친정 부모를 위해 예약한 그 호텔비가 어디서 나올 돈인지, 그리고 하나가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요. 하나 친정 부모가 한국에 도착한 건 제 환갑 3일 후였어요. 하나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오후 1시까지 자던 사람이 말이에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부모님이 3년 만에 한국에 오시는 거라고요. 화장도 평소보다 훨씬 진하게 하고 새로 산 명품 드레스까지 입더라고요. 그 드레스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가격표가 아직 달려 있었는데 380만 원이었거든요. 하나야, 그 옷 언제 샀니? 꽤 비싸 보이는데. 아, 이거요? 부모님 맞이하는 특별한 날이니까 새로 샀어요.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380만 원짜리 옷을 그냥 새로 샀다고 말하는 하나를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공항에서 돌아온 하나 가족의 모습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하나 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하고 있었고 하나 아버지도 비싼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나가 꽃다발을 건네면서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 꽃다발도 범상치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백화점 플라워샵에서 주문한 30만 원짜리 꽃다발이었어요. 하나 어머니가 집을 둘러보더니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나야, 여기서 우리랑 같이 지내기는 좀 협소하지 않니? 우리가 미국에서 살던 집하고 비교하면. 그때 하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롯데호텔 시그니엘에 패밀리룸 예약했어요. 3박 4일 동안 최고급 서비스 받으실 거예요. 하나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 거기 정말 비싸다던데? 하루에 몇백만 원씩 하잖아. 아버지, 돈은 걱정 마세요. 제가 요즘 사업이 잘 돼서 여유가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사업이 잘 된다고요? 제가 준 8천만 원으로 말인가요? 호텔에 짐을 풀고 온 하나가 저녁 식사 때 깜짝 발표를 했어요. 우리 가족 여러분, 이번에 정말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가 태블릿을 꺼내서 화려한 여행 계획서를 보여줬어요.
우리 가족 모두 제주도 3박 4일 럭셔리 여행을 떠날 거예요. 제주 신라 호텔 스위트룸에서 지내면서 프라이빗 투어, 미슐랭 레스토랑 디너, 골프, 스파까지 다 예약했어요. 하나 부모님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우리 딸이 정말 효녀구나. 이런 여행은 정말 처음이야. 맞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고 싶었거든요. 특히 아버지께서 골프를 좋아하시니까 제주도 최고급 골프장도 예약했어요. 아들 상우도 신이 나서 물어봤어요. 우와, 비용이 얼마나 들어? 하나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총 2,8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니까 아까울 게 뭐 있어요? 2,8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은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제 환갑에는 무슨 돈으로 그런 걸 해요? 라고 했던 하나가 지금은 2,800만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하나가 도대체 어디서 그런 돈을 구했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나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고작 3,000명이고 광고 수익도 월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걸까요? 그때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하나가 제가 준 그 8천만 원을?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하나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투자금이라고, 사업 자금이라고. 사업이 안 돼서 손해를 봤다고 했으니까 그 돈은 이미 없어진 거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나가 거실에서 핸드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쁜 하루예요. 우리 부모님이 미국에서 오셔서 5성급 호텔에서 지내고 계시거든요.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와, 완전 부러워요. 하나님, 부모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5성급 호텔이면 하루에 얼마예요? 하나가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비용은 중요한 게 아니죠.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곧 제주도 럭셔리 여행도 갈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자기 돈으로 하는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맞아. 우리 부모님은 진짜 다르지. 교양도 있으시고 안목도 있으시고 시어머니랑은 격이 완전 다르거든. 격이 다르다고요?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한국에서만 사셨고 뭐랄까 좀 촌스러우시잖아. 근데 우리 부모님은 글로벌하게 사셨으니까 당연히 대우가 달라야지. 촌스럽다고요? 저를 촌스럽다고 했다고요? 하나의 통화는 계속되었어요. 환갑잔치 같은 것도 그렇고 요즘 누가 그런 거 해? 완전 구시대 유물이지. 근데 우리 부모님 한국 방문은 완전 다른 차원의 이벤트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 환갑을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다고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하나의 말에 대해 물어봤어요. 상우야, 하나가 내 환갑을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다는데 정말이니?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하나가 그런 말을 했나요? 아마 친구들 앞에서 괜히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괜히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럼 속마음은 다르다는 얘기야? 아들이 말을 못하고 있을 때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제가 친구들한테 한 말을 엿들으셨나 보네요. 그냥 농담 삼아 한 얘기예요. 농담이라고요? 하나야, 농담이라고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는 거 아니니? 내 환갑을 구시대 유물이라고. 그때 하나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SNS에 환갑잔치 사진 올리면 촌스럽다,
꼰대스럽다 이런 반응만 나와요. 그럼 내 친정 부모님 모시는 것도 젊은 사람들이 보면 촌스럽겠네? 그건 다르죠. 우리 부모님은 말 그대로 클래스가 다르시잖아요. 클래스가 다르다고요? 하나가 계속해서 상처 주는 말들을 했어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은 미국에서 사업하시면서 연간 수억 원씩 버시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나는 뭐 월 연금이 3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집도 매매값이 겨우 4억 정도이고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랑 비교하면 경제력 차이가 너무 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경제력으로 사람을 평가한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나한테 받은 그 8천만 원은 뭐냐? 하나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그건 투자금이잖아요. 어머니도 수익을 기대하고 주신 거고, 수익을 기대했다고? 나는 내 꿈을 응원하고 싶어서 준 거였어.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나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클래스가 다르다. 경제력 차이가 난다. 구시대 유물. 6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제가 그렇게 아껴주고 도와줬던 며느리한테서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아들 상우의 반응이었어요. 아내가 저를 그렇게 모욕해도 제대로 말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변명해 주려고만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평생 모은 8천만 원을 며느리에게 다 퍼주고 그 대가로 받은 건 모욕과 무시뿐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분노보다는 차가운 결심 같은 것이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며느리가 저를 우습게 본다면 이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하나가 제주도 여행 준비를 하면서 신이 나서 떠들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결심했어요. 하나야, 내가 내 돈으로 그렇게 호화롭게 살면서 나를 무시한다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몰랐어요. 하나가 제주도 여행비 2,8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요. 그리고 그 돈이 정확히 어디서 나온 돈인지를요. 하나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날 아침이었어요. 새벽 6시부터 집안이 난리도 아니었죠. 하나는 명품 캐리어 3개에 온갖 옷가지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여행 잘 다녀올게요. 집 잘 지켜주세요. 하나의 밝은 목소리와는 대조적으로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2,8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계속 의심스러웠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기다리면서 하나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급한 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주도에서도 핸드폰 잘 터지거든요.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하나야, 여행비가 2,800만 원이나 되는데 정말 내가 번 돈이 맞니? 하나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더라고요. 당연하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어머니는 제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들 상우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자꾸 저를 의심하시네요. 제가 언제부터 거짓말쟁이가 됐죠? 아들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하나가 요즘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믿어주세요. 택시가 떠나고 집에 혼자 남겨진 후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나의 대답이 너무 회피적이었거든요. 점심을 먹고 나서 우연히 하나 방을 지나가는데 책상 위에 서류들이 흩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은 왠지 눈에 띄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 신용카드 명세서들이었어요. 그것도 여러 장이요. 이게 뭐지? 첫 번째 명세서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미결제 잔액이 1200만 원이었거든요. 두 번째 명세서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1800만 원이요. 세 번째, 네 번째. 총 5개 카드의 미결제 잔액을 합치니까 무려 6,500만 원이었어요. 명세서들을 자세히 보니까 더욱 어이가 없었어요. 티파니 목걸이 280만 원, 샤넬 가방 450만 원, 구찌 드레스 380만 원. 모두 며느리가 최근에 산 명품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제주 신라 호텔 스위트룸 4박 1,200만 원, 프라이빗 골프 투어 600만 원, 미슐랭 레스토랑 예약금 300만 원. 제주도 여행비가 모두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아직 결제되지 않은 채로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나가 자기 돈으로 여행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모든 게 카드빚이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부터 하나의 인스타그램에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제주공항 VIP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시는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가족여행의 시작. 우리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시간 해시태그 제주도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효녀 해시태그 럭셔리 트립.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와, 완전 부러워요. 하나님 진짜 효녀세요. 돈 많이 버시나 봐요. 다음 사진은 제주 신라 호텔 스위트룸에서 찍은 것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거대한 창문을 배경으로 한 가족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제주 최고급 호텔에서의 첫날 밤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해시태그 신라 호텔, 해시태그 스위트룸, 해시태그 가족사랑.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6,500만 원의 카드빚으로 저런 사치를 부리면서 SNS에 자랑하고 있다니. 저녁에는 하나가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호텔 스위트룸에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주도 최고급 호텔에서 라이브 중이에요.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호텔비가 얼마나 돼요? 어떻게 이런 여행이 가능해요? 완전 부러워요. 하나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하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지금은 월 수입이 상당해졌거든요. 유튜브 광고 수익, 협찬, 온라인 사업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나의 유튜브 수익은 월 10만 원도 안 되고 협찬도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부모님한테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은 벌면 되지만 부모님과의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시청자들이 감동했다는 댓글들을 남기고 있었어요.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하나님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효녀의 표본이네요. 다음 날 하나의 SNS는 더욱 화려해졌어요.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하나 아버지가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골프 실력이 여전히 대단하세요. 제주도 최고급 골프장에서의 특별한 하루 해시태그 골프 해시태그 아버지 사랑 해시태그 제주 골프. 그 다음에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사진이 올라왔어요. 오늘 저녁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부모님이 한국 음식의 진수를 맛보고 계세요. 해시태그 미슐랭 해시태그 가족 디너 해시태그 한식의 품격. 한 끼 식사비가 200만 원이 넘는 곳이었어요. 댓글들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부모님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저도 이런 딸이 되고 싶어요. 더 가관인 건 하나 어머니도 자기 카카오 스토리에 사진들을 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 상우가 보여줬거든요. 우리 딸이 제주도 최고급 호텔로 데려갔어요. 딸의 성공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런 럭셔리한 여행은 처음이에요. 미국에 사는 지인들이 부러워하는 댓글들을 달고 있었어요. 하나가 정말 성공했구나. 부럽다.
우리도 딸한테 이런 대접받고 싶어. 역시 잘 키운 보람이 있네. 저는 그 모든 자랑들이 결국 6,500만 원의 빚으로 만들어진 허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속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 날에는 하나 가족이 스파와 쇼핑을 즐기는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럭셔리 스파 타임 몸도 마음도 힐링되는 시간이에요. 해시태그 스파, 해시태그 힐링, 해시태그 가족 시간. 그리고 저녁에는 하나가 또 라이브를 켰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하루였어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시는 걸 보니까 제가 더 행복해요. 시청자 중 한 명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런 여행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하나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비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님 행복이 우선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자기 돈도 아니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네 번째 날 아침 하나가 올린 마지막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가족이 호텔 로비에서 체크아웃하는 사진이었는데 캡션이 이랬어요. 4일간의 꿈 같은 시간이 끝났어요. 부모님이 딸 덕분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여행을 했다고 하시네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해시태그 가족사랑, 해시태그 효녀, 해시태그 성공한 딸, 해시태그 제주도 여행 완료. 그리고 마지막 라이브에서 하나가 한 말이 결정타였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한 딸이에요. 제가 번 돈으로 부모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해요. 제가 번 돈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에게 현실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야, 내가 내 돈으로 그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나를 무시했구나. 그럼 이제 그 허세가 모두 무너져 내리는 걸 보게 해주마. 하나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그 모든 카드 명세서를 봤다는 것을, 그리고 6,500만 원의 빚이 곧 현실로 닥쳐올 거라는 것을요. 더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제가 호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때가 왔다는 거였어요. 내일이면 하나 가족이 돌아올 텐데 그때가 바로 진짜 현실이 시작되는 순간이겠죠. 하나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오기 하루 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10시 저는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어요. 부동산 김 사장님은 제가 아는 분이었거든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김 사장님,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김 사장님이 차를 내오시면서 물어보셨어요. 혹시 집 매매 관련된 일인가요? 네, 맞아요. 우리 집을 급매로 내놓고 싶어요. 김 사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님, 갑자기 왜요? 그 집에서 오래 사셨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며느리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양원에서 편안히 지내고 싶어요. 김 사장님이 시세를 알려주셨어요. 어머님 집은 현재 시세가 4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위치도 좋고 상태도 양호하니까요. 그럼 급매로 내놓으면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급매라면 3억 8천만 원 정도로 책정하면 금방 팔릴 겁니다. 4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나가는 거라 문의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4천만 원을 깎는다니 좀 아깝긴 했지만 빨리 처분하는 게 중요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머님, 가족분들은 아시는 건가요? 아직 몰라요. 제가 혼자 결정한 일이에요. 김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님, 이런 중요한 일은 가족들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김 사장님, 제 집 제 마음대로 처분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부동산에서 나온 후 저는 바로 실버타운 요양원으로 갔어요. 며칠 전에 미리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뒀거든요. 어르신, 어떤 방을 원하시나요? 상담사가 시설 안내를 해주면서 물어봤어요. 1인실로 주세요. 그리고 식사와 의료 서비스가 좋은 곳으로요. 그럼 프리미엄 1인실을 추천드려요. 입주비가 2억이고 월 관리비가 150만 원입니다. 2억이라는 금액이 좀 부담스러웠지만 집을 팔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좋아요. 언제부터 입주 가능한가요? 서류만 준비되면 바로 가능합니다. 요양원에서 나와서 제가 다음으로 간 곳은 지역 자선단체였어요.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나요? 기부를 하고 싶어서요. 큰 금액을요. 담당자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5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어려운 아이들 교육비로 써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기부는 처음 받아봐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뿌듯했어요. 며느리한테 8천만 원을 퍼줄 바에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혼자 앉아서 계획을 정리해 봤어요. 집을 급매로 처분 3억 8천만 원, 요양원 입주비 2억, 자선단체 기부 5천만 원, 나머지 1억 3천만 원은 제 노후 자금. 이렇게 하면 하나한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가 제 집을 상속받을 거라는 헛된 꿈을 완전히 깨뜨려주는 거였어요. 다음 날 오후 하나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왔어요. 캐리어 3개에 쇼핑백까지 잔뜩 들고 와서는 거실에 늘어놓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정말 잘 다녀왔어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가 신이 나서 떠들면서 선물이라며 제주도 특산품을 내놓았어요. 고작 3만 원짜리 한라봉이었죠. 2,800만 원짜리 여행을 다녀와서 3만 원짜리 선물이라니. 고마워. 수고했겠다. 어머니, 사진 보여드릴게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나가 핸드폰으로 여행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우편함에 카드회사 고지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하나가 우편물을 가져와서 뜯어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는 걸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지? 첫 번째 카드 고지서를 보고 중얼거리더라고요. 1,800만 원? 분명히 1,200만 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고지서를 보니 더욱 당황했어요. 1,500만 원. 이건 또 뭐야? 세 번째, 네 번째. 고지서를 볼 때마다 하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총 6,500만 원의 카드빚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죠. 하나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더니 고지서들을 다시 계산해 보고 있었어요.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분명히 계산 착오가 있을 거야. 아들 상우가 퇴근해서 들어와 보니 아내가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카드빚이 6,500만 원이야. 상우가 고지서를 보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뭐? 6,500만 원. 이게 도대체 뭐야? 상우가 고지서 내역을 자세히 보더니 따져 물었어요. 제주 신라 호텔 1,200만 원? 골프 투어 600만 원? 미슐랭 레스토랑 300만 원? 여보, 내가 자기 돈으로 여행 간다고 하지 않았어? 하나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건 잠시 카드로 결제한 거고 곧 현금으로 갚으려고 했는데. 잠시 카드로 6,500만 원을 잠시.
그럼 이 돈을 어떻게 갚을 건데? 하나가 할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상우야, 하나야, 너희 둘 다 잘 들어. 내가 중요한 발표를 할 게 있어. 두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하나는 혹시 또 도와준다는 말인가 하는 기대 섞인 표정이었고, 상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나는 이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금매로 내놓았어. 그리고 나는 요양원에 들어갈 거다. 하나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그리고 하나야, 내가 그동안 나한테 받은 8천만 원은 이제 잊어라. 더 이상 한 푼도 도와주지 않을 테니까. 상우가 황급히 말했어요. 엄마, 그렇게 갑자기 결정하시면 안 되죠. 우리하고 상의를. 상해? 내 마누라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니? 구시대 유물, 촌스럽다, 격이 다르다. 그런 말들 말이야. 그제서야 하나가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모든 걸 결정했거든요. 제가 집을 금매로 내놓겠다고 선언한 다음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벌써 문의 전화가 10통 넘게 왔어요. 시세보다 저렴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래요? 그럼 언제부터 집 구경이 가능한가요? 내일부터 가능해요. 오후 2시에 첫 번째 손님이 오신다고 하시거든요. 하나가 그 통화를 듣고 있더니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어머니, 정말로 집을 파시려고요? 그래. 이미 결정한 일이야.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넌 그동안 나를 무시하면서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했잖아. 다음 날 오후 2시 첫 번째 예비 구매자가 왔어요. 40대 중반의 부부였는데 정말 진지하게 집을 살펴보더라고요. 와, 정말 깔끔하게 관리하셨네요. 이 가격이면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요? 부인이 남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 정도면 바로 계약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조건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더니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어머니, 이분들한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하나야,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조용히 해. 그때 예비 구매자 남편이 물어봤어요. 혹시 급하게 파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해요. 이제 혼자 지내기엔 나이가 많아서요. 아, 그렇군요. 그럼 언제까지 이사 가능하신가요? 다음 주까지도 가능해요. 집 구경이 끝나고 예비 구매자들이 간 후 하나가 제게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요. 집을 팔지 마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빌었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미 늦었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지 않았다. 어머니, 그럼 제 카드 빚은 어떡해요? 6,500만 원을 어떻게 갚아요? 그건 내 문제야. 내가 써놓고 내가 갚아야지. 아들 상우도 옆에서 애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집만은 팔지 말아주세요. 상우야, 내 마누라가 나한테 한 말들 기억나지? 나는 격이 다르고 촌스럽다고 했잖아. 그런 사람이 왜 내 집에서 살려고 하니? 그 다음 날에도 집 구경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번엔 30대 신혼부부였는데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사장님, 이 집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바로 계약 가능한가요?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어머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계약하죠. 그 순간 하나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안 돼요. 어머니, 정말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계약금은 언제 주실 건가요? 내일 바로 준비해 올게요. 1억으로 드리면 되죠? 네, 좋아요. 다음 날 오후 정말로 예비 구매자가 계약금 1억을 가져왔어요. 두꺼운 현금 뭉치를 보는 순간 정말 실감이 났어요. 어머님, 계약서에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주저없이 사인했어요. 하나는 거실 한 구석에서 울고 있었고 상우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럼 잔금은 2주 후에 치르고 그때 등기 이전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구매자가 간 후 집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계약금을 받은 다음 날 저는 요양원에 최종 입주 신청을 했어요. 어르신, 입주비 2억을 입금해 주시면 바로 입주 가능해요. 네, 이번 주 안에 입금하겠어요. 요양원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식사는 하루 세끼 모두 제공되고 의료진이 24시간 상주에 있어요. 그리고 각종 취미 활동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좋았어요. 더 이상 하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요양원 계약을 마치고 저는 자선단체에도 들렀어요. 어르신, 약속하신 5천만 원 기부금을 받겠습니다. 네, 여기 수표예요.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담당자분이 정말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덕분에 올해 장학금을 받을 아이들이 50명이나 늘어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나한테 8천만 원을 퍼줄 바에야 이렇게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게 훨씬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하나가 거실에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정말 도와주세요. 6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분명히 도와주시겠다고. 잠시 후 하나의 얼굴이 절망에 빠졌어요. 엄마, 엄마, 전화를 끊어버리셨네. 그 다음에는 하나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저예요. 지금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도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녁 시간에 하나가 상우에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겠대. 뭐? 그럼 지난주에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제주도 여행까지 갔는데? 그때는 좋아하셨는데 이제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셔. 심지어 우리도 우리 앞가림하기 바쁘다고 하시면서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 상우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장인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응, 완전히 태도가 바뀌셨어. 마치 우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시더라. 그날 밤 하나가 자기 SNS를 확인해 보더니 더욱 절망했어요. 이상해. 제주도 여행 사진들 좋아요가 갑자기 많이 줄었어. 댓글들도 달라졌더라고요. 돈 자랑하지 마세요. 허세 그만 부려요. 빚내서 여행 간 거 아니에요? 하나가 당황해서 댓글을 확인해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군가가 하나의 카드빚 이야기를 SNS에 퍼뜨린 것 같았어요. 아마 동네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내 인생이 망가졌어. 하나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하나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카드 회사에서 독촉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오기 시작했거든요.
여보세요, 하나님이시죠? 연체된 카드 대금 6,5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나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갚을게요. 하지만 카드 회사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고객님, 이미 연체 기간이 넘어갔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가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정말 어떻게. 저는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나야, 이제야 현실이 보이니? 내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집 계약을 한 지 2주가 지나고 드디어 잔금 결제일이 왔어요. 구매자 부부가 오후 2시에 온다고 했거든요. 아침부터 하나가 저한테 매달렸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집만은 팔지 말아주세요. 하나의 얼굴은 2주 사이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척하게 야위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어머니,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요. 정말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야, 늦었어. 이미 계약한 일이야. 그럼 위약금을 내고라도 계약을 파기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위약금은 구해올게요. 위약금이 얼마인 줄 알아? 1억이야. 내가 그 돈을 어떻게 구해? 하나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오후 2시 구매자 부부와 함께 등기소로 갔어요. 최종 잔금 결제를 하러 말이에요. 어머님, 잔금 2억 8천만 원 여기 있습니다. 구매자가 수표를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정말 좋은 집 잘 샀습니다. 감사해요. 등기소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면서 말했어요. 자,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르신,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주저없이 서명했어요. 그 순간 정말로 집이 남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죠.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하나가 등기소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울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정말로 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집은 우리 것이 아니야. 등기 이전이 끝나고 일주일 후 새 주인이 이사 온다고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날 아침 하나와 상우가 급하게 짐을 싸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어디로 가야 하지? 전세 보증금도 없고. 상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단 고시원이라도 구해야겠어. 한 달 살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나는 오늘 오후에 요양원으로 갈 거야. 엄마, 정말로 요양원에 가시는 거예요? 상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이미 다 준비됐어. 오후 3시 요양원 차량이 집 앞에 도착했어요. 어르신, 짐은 이걸로 다인가요? 제가 챙긴 건 옷가지와 몇 권의 책, 그리고 남편 사진뿐이었어요. 네, 이게 다예요. 하나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매달렸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저희를 이렇게 버리고요?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먼저 버렸잖아. 상우도 옆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너희는 앞으로 너희 힘으로 살아가야 해. 요양원 직원이 제 짐을 차에 실으면서 말했어요. 어르신, 출발하겠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서 제 방을 보는 순간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깨끗하고 아늑한 1인실이었거든요. 어르신, 이제부터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간병사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식사 시간은 오전 8시, 정오 12시, 오후 6시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차 타임도 있고요. 정말 좋았어요. 더 이상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거든요. 첫날 저녁 식사 시간에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인사를 해주셨어요. 네, 박미선이라고 해요. 저는 김순자예요. 여기 온 지 2년 됐는데 정말 살기 좋아요. 스트레스 없이 지낼 수 있거든요. 요양원에 들어간 지 한 달 후 상우가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20살은 늙어 보이더라고요.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어떻게 지내니? 저희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하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상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했어요. 하나, 카드 빚은 어떻게 됐니? 개인회생 신청했어요. 법원에서 채무 조정을 받기로 했는데 7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씩 갚아야 해요. 7년 동안이라니. 정말 긴 시간이었죠. 그리고 엄마. 하나 친정에서도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제주도 여행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는 전화도 안 받으셔요. 상우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가 SNS도 다 접었어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모두 삭제했거든요. 왜? 악성 댓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허세녀, 빚쟁이라는 댓글들이 계속 달리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동안 자랑하던 SNS마저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진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 동네에서도 저희 이야기가 다 퍼졌어요. 뭐가? 하나가 시어머니 돈으로 사치하면서 허세 부렸다는 이야기요. 마트에만 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상우가 부끄러워하면서 말했어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요양원까지 보내놓고 자기는 제주도 여행 갔었지라는 말들을 해요. 하나가 밖에 나가기도 무서워해요. 동네 사람들까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하나 상태는 어떠니? 많이 안 좋아요.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자꾸 내 인생이 망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해요. 그제서야 하나가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 하나가 계속 말해요.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하다. 돌이킬 수 있다면 모든 걸 되돌리고 싶다고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네. 알고 있어요. 저희가 너무 큰 실수를 했다는 걸요. 상우가 돌아간 후 저는 요양원 정원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이제 완전히 몰락했어요. SNS에서 자랑하던 허세는 모두 무너졌고 친정 부모마저 등을 돌렸죠. 6,500만 원의 카드 빚은 7년 동안 갚아야 하고 동네에서는 완전히 망신당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8천만 원을 투자해줬던 그 돈은 이제 영원히 사라진 돈이 된 거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나야, 이제 알겠니?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특히 도움을 주는 사람을 무시하고 이용만 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날 저녁 요양원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정말 마음이 편안했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미선 씨, 여기 와서 어때요? 만족하는 것 같던데? 네, 정말 좋아요. 이렇게 평안한 게 언제만이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느니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나아요. 정말 그랬어요. 더 이상 하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날 밤 제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마음 깊이 만족스러웠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하나는 앞으로 오랫동안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요. 이보다 완벽한 복수가 또 있을까요? 요양원에 들어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이곳에서 진짜 가족 같은 분들을 만났거든요. 김순자 할머니, 이영희 할머니, 그리고 박철수 할아버지까지. 우리는 매일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화투도 치면서 지내고 있어요. 미선아, 오늘 날씨 좋은데 정원에서 차 한잔 할까? 김순자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시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요. 좋아요, 순자 언니. 오늘 새로 나온 과자도 있대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이곳이 정말 감사해요. 어느 날 자선단체에서 편지가 왔어요. 박미선 어르신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르신께서 기부해 주신 5천만 원으로 올해 50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아이들이 직접 쓴 감사 편지들도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어요. 나중에 크면 할머니 같은 분이 되고 싶어요.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나한테 8천만 원을 퍼준 것보다 이 5천만 원이 훨씬 더 값진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양원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상우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 왔더라고요. 엄마, 안녕하세요. 상우야, 어떻게 지내니? 1년 사이에 상우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훨씬 성숙해 보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되어 있었거든요. 엄마,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그래서 하나랑 이혼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랐어요. 이혼을 했다고? 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겠더라고요. 하나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카드비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데? 친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 작은 원룸을 구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상우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카드빚은 아직도 5년 넘게 더 갚아야 하고 정신과 치료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한 거야? 네. 하나가 마지막까지도 어머니가 너무 잔인하시다. 왜 도와주지 않으시냐고 말하는 걸 보고 정말 실망했어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상우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못난 아들이었는지요. 늦게나마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하나 편만 들면서 엄마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상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하신 일이 옳았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만약 엄마가 계속 도와주셨다면 하나는 절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내가 그걸 안다면 다행이야. 엄마, 저는 이제 새롭게 살려고 해요. 하나 없이 예린이랑 둘이서요. 예린이랑 힘들지 않겠니?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더 이상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상우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 제가 매달 용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많지는 않지만.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여기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 돈은 내가 새 출발하는 데 써라. 나는 정말 괜찮다. 몇 달 후 상우가 또 찾아와서 하나 근황을 알려줬어요. 하나가 엄마한테 편지를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편지를?
네.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요.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면서요. 이제 와서 하나가 말하기를 혼자 살면서 모든 걸 돌아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었는지 알게 됐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하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상우야, 하나 얘기는 이제 하지 마라. 나는 그 아이와 더 이상 상관없이 살고 싶어.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취미 활동을 해요. 오늘은 김순자 할머니와 함께 뜨개질을 했어요. 미선아, 내 뜨개질 실력이 많이 늘었네. 언니 덕분이에요. 처음에는 바늘도 제대로 못 잡았는데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후에는 이영희 할머니와 함께 요양원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오늘 무슨 책 읽을까? 미선 씨가 고르세요. 미선 씨 취향이 좋더라고요. 저녁에는 모든 어르신들과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그 후에는 TV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죠. 어느 날 김순자 할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우리가 진짜 가족인 것 같지 않니? 정말 그래요, 언니. 핏줄로 맺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소중한 것 같아.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는 며느리였지만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어르신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진정으로 아끼고 돌봐주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자선단체에서 감사 행사를 열어요. 저도 초대받아서 갔는데 제가 도운 아이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저 김민준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저는 이제 간호사가 되어서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돌봐드리고 싶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였다니. 하나한테 8천만 원을 퍼준 건 정말 아까운 일이었지만 이 5천만 원은 정말 값진 투자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도 결국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것 같아요. 사람은 베풀어준 만큼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조건적인 도움은 오히려 상대방을 망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나는 제가 도와준 8천만 원으로 허세를 부리며 저를 무시했지만 결국 그 모든 허세가 무너지면서 혼자 남게 되었어요. 반면 저는 그 일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었고요. 오늘도 요양원 정원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구나.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이곳에서 말이에요. 하나는 아마 지금도 카드빚을 갚느라 고생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잘못을 후회하며 살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하나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죠. 하나 때문에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해요. 사람은 베풀어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걸 하나도 이제 깨달았을 거예요. 너무 늦었지만 말이에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들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가족이든 누구든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걸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